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위의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후배 세대가 그대로 무난하게 따라가면서 바통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장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0.7이라는 거는 가족을 분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한 두 세대 후가 되면 이게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자, 1700만의 요즘 어린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중간에 껴있는 독특한 사람들, 즉 늙음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젊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 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이면서 동시에 자녀로부터 본인은 봉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인 거거든요. 샌드위치 세대, 이게 1700만이 껴있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우리 후배 세대에게 무난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식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재편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 세대를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로 활용하는 어떤 역발상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비즈니스는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은 특정한 로열티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그게 소득의 증가에 맞물려 가지고 지속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유효를 했죠. 결국 고객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요러니까 20대 30대, 요건 요러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구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고요, 요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아요 라는 방식으로 소위 특수화의 범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 인구가 많은 1700만에 두면서도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고객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는 1700만이 피부양 인구로의 그 절대 빈곤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줄 때 상품과 서비스의 꿰뚫는 방식으로서의 확장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죠. 교수님의 김작가TV에서는 사실 벌써 몇 번째 초청하고 있는데 책도 계속 많이 내시잖아요. 이번에 또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교수님이 신간을 내실 때 전 늘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번이 인구 관련해서는 마지막 책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구가 뭐 내년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이미 몇십 년 정도는 결정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충분히 담아서 2023년에 내셨으면 4년, 5년에 나올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 또 마침 나왔더라고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교수님? 사회라는 게 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아마 가장 설명력 혹은 가장 그 영향력이 큰 게 아마 인구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큰 흐름 물론 한번 다루고 나면 더 이상 뭐 세세한 얘기가 있을 것이냐?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 또 분해해서 쪼개보면 종과 행으로 여러 가지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인구 생각하면 사람,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생산의 한 측이 있고 또 소비의 한 측이 있고요. 또 우리 집으로 생각하면은 또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결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를 우리가 조금 가정하고 상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 변수, 이른바 옛날에는 변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상수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늘 넣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인구만큼 브라이어티하게 이렇게 좀 꼬리를 무는 이슈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아마 그렇게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간을 또 내시겠다라는 아마 다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5년 지금 벌써 5월입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고 인구 절벽에 부를 수 있는지 일단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인구 얘기를 할 때는 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인구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모, 즉 출산 인구, 출생 인구는 한없이 계속 태어나고요. 또 이분들이 열심히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해서 또 돈을 벌고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또 매출도 늘어나고 또 세금도 내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축적 스톡을 쌓게 되겠죠. 요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위에 계시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 피부양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부양의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탄탄한 사회는 이 진분수의 이 인구 피라미드가 가정될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역전됐죠. 극단적으로 역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역전의 흐름이 굉장히 센데요.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조금 좋아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뭐 정치적인 혼란 이슈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인데요. 0.75명이 나왔습니다. 0.75. 0.72였죠. 1년 만에 0.03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늘어난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 좀 더 낳읍시다라고 해서 이제 인구 장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한 게 2004년부터인데 한 20년이 걸렸죠.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뭐 돈도 뭐 300조를 썼다, 400조를 썼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 기준으로는 0.72까지 떨어졌거든요. 20년 전에 1.3에서 0.7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년 평균 한 0.05씩 줄었다는 얘기인데, 반갑게도 2024년 작년이죠. 작년은 0.75로 0.03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은 징조다. 드디어 이제 조금 빛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살짝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겠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고요.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길게 갈 수 있고, 좀 총량적인 방식으로 늘어나면 좋겠는데, 조금 분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0.7이 갖는 숫자가 뭐냐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나와줘야 뭐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 대체가 되는 선인데, 요게 이제 1983년에 깨지면서 40년째 지금 자연 감소 상태란 말이에요. 출생이 산모보다 늘 낮은 단계가 이제 벌어졌던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좀 늘었다. 올해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 조금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진짜요? 봐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은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거죠. 한국은 출생을 하려면 반드시 전공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대개 근데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듣는다면 그분들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아마 1년, 2년, 한 3년 전에 늘 세레모니를 했을 거예요.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사실은 가족을 분화하는 조건이나 환경들은 국가나 사회마다 다른데 한국은 유독 결혼을 해야 출산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이 출생안은 엄마, 아빠, 법적인 엄마,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외자라고 표현하죠. 혼외자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최근 이제 시대 변화죠. 늘어서 지금 한 4.45%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혼외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96명은 법적인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오는 자녀라는 거죠. 근데 결국 뭐냐면 한국은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96명의 그 루트, 바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숫자가 늘어나면 96% 확률로 출생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이 늘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우리 김 작가님도 최근에 결혼식장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간 적이 없는 이유가 제 나이대가 다 결혼했어요. 거기 이제 만혼이라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혼 연령이 보통 33살 정도인데 이제 갈수록 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올해 특히나 이제 봄, 가을에 그 혼인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그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관혼 상제 중에서 우리 결혼은 연기할 동기가 있다면 연기를 할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40명까지 이제 참가할 수 있고요. 맞아요. 41분부터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적인 그 감염 이슈 때문에. 그래서 4년 동안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가 이제 이게 마스크가 풀리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그 결혼이라는 게 좀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정확히는 재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좀 풀렸습니다만 거기 그렇다고 바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다. 이런 거를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몰려서 하는 특별한 이제 이벤트성의 성과다 해서 기저효과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출산아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제 조건인 혼인수가 늘어났고 혼인수가 늘어난 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결혼하려고 했던 숫자가 명기됐던 것들이 대거 일시에 폭발하면서 좀 늘어난 숫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가정하면 앞에가 만약에 다 해소가 돼버리면 요거는 다시 정상화가 될 확률이 있죠. 그렇다면 더 낮아질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향후 출산율과 결혼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네요. 길어야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결혼 조건들이 바뀌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 논리가 변했냐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만약에 결혼이 늘어났다면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아는 한 20대, 30대의 결혼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들이 좋아졌다는 징후는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통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늘어났다는 거, 이건 사실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 바로 통계상의 허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반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느낌, 아까 얘기한 기저효과가 이제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나 우리가 더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율이 늘어난다고 정말 좋은 것이냐라는 건데요. 율은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늘어나도 모수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는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0.72에서 0.75가 됐으니까 그만큼 뭔가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수 자체가 적어지면 그 숫자가 늘어도 전체 나오는 총량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40년 가까이 2.1 이하에서 0.7까지 쭉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에 들어가는 모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여기서 비율이 뭐 2배가 3배가 된다 한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통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출산율이 0.7이다 하면 35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못하니까 우리 출산율의 모수는 15세부터 49세 여성이거든요. 요 분의 자녀 숫자이니까 이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숫자는 늘어나죠, 비율이. 그런 맥락이라 100명 중에 0.7이면 35명이 나오는데 0.7이 좋아져가지고 1명이 됐어요. 아,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모수가 50이면 2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로는 0.7에서 1로 0.3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체 출산한 숫자는 더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총량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율 물론 늘어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조금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베이비 부머 세대, 즉 요즘 어른에 있다고 해주셨는데 1,700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 때문만이 아닐 텐데 예전 어른이나 요즘 어른은 뭐가 다른 거죠? 여기서 요즘 어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많은 분들,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술 한잔씩 하더라도 얘기하는 거 보면 철 안 든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20살 때 50대 중반의 아저씨들을 바라볼 때의 인식하고 정작 이제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는 뭔가가 성숙하고 좀 많이 다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머릿속은 20대, 30대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인 즉슨 제가 요즘 어른이란 이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과거의 어른하고 뚜렷이 구별되기 시작한 새로운 중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 아마도 우리 베이비 부모, 저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55년부터 63년 구간에 있는 9년 구간, 이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고 연간 한 80만 정도 태어났는데 진짜 베이비 부모는 70년 개띠 전후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결국 55년부터 74년에 있는 20년 구간이 독특한 인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코호트 집단이에요. 요게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1,700만 예, 그게 그러니까 20년 구간인데 1,700만이니까 숫자가 많죠. 연간 거의 뭐 100만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딱 중간 연도 이제 중년 연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생태적인 어떤 그 나이는 그 나이대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사실은 과거의 젊은 시절에 수렴되는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소위 이제 중년이 됐다라는 것은 과연 이런 거죠. 뭐 신인종, 뭐 신인류라고도 표현했던 우리 X세대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사회에 저항하는 게 20대 때는 이제 이게 됐는데 50대인데도 저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50대에 저항하는 신중년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회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사회는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가를 구성하는 게 토지, 뭐 국민 영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도 사실은 한국 사회 땅을 빌려서 잠깐 살다가 이제 죽을 사람들이고 후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지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세대마다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위에 세대가 걸어왔던 길을 후배 세대가 그대로 무난하게 따라가면서 바통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장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0.7이라는 거는 가족을 분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음 단계 아마 한 세대를 30년을 친다면 한 두 세대 후가 되면 이게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자, 1,700만의 요즘 어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중간에 껴있는 독특한 사람들, 즉 늙음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청년을 갖고 있는, 젊음을 갖고 있는 마처 세대라고 표현하죠. 부모님 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유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이면서 동시에 자녀로부터 본인은 봉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세대인 거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런 중간에 끼는 세대가 별로 없었어요. 샌드위치 세대, 이게 1,700만이 껴있고 이 사람들이 따라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선배 세대가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우리 후배 세대에게 무난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식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재편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 세대를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로 활용하는 어떤 뭐랄까 역발상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요즘 어른이 위험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말이 있던데 보통 우리 노년을 했을 때 위험 투자 회피하고 안전 투자를 지향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게 가고 있네요. 경제 이론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 이론의 상당수가 네. 1970년대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많은 국가에서 인구가 확 늘어나고요. 또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투자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즉 젊은 시절의 라이프의 지향성이 있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지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타겟 데이티드 펀드하고 똑같습니다. TDF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데 뭐냐면 이 인생에 걸쳐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와 리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일련의 방식이나 표본들을 이론화시킨 게 투자의 우리 그 원칙 법칙처럼 지금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연령에 따라 가지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되게 뭐 100에서 자기 연령 뺀 만큼의 그 소위 위험자산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합리적 기대 가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이론이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던 게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될 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70이란 이후에 이제 삶은 없었던 거죠. 당시의 가정으로 라이프 사이클상. 그렇다면 한 50 정도만 돼도 사실은 20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위험 자산을 편입해가지고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숫자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물의 재원을 늘리고 그것들이 금융화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넓히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아요. 왜? 이때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라는 것.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산 이 게임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인플레 시대, 그러니까 소위 개도국 시대다 보니까 소득에서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인플레 시대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안에서 그래서 초기 단계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나이가 갈수록 이제 안전 자산을 그만큼 늘려라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 많이 하죠. 자, 문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7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90, 100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게 아마 저는 한국 사례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그 선호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10년 사이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실물 자산, 부동산이죠. 보통 한국에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사실 이제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을 때 이런 이론들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한 60 정도, 환갑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본인들의 자산을 줄이거나 혹은 재배분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를 좀 남겨두고 본인의 어떤 노후 생활비로 써야 된다.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 60 생각하면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청년에 더 가까운 연령대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이는 당연히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 실물자산, 위협자산을 선호할 수, 그 대표적인 게 60대, 70대가 부동산의 중고주택의 소위 매도자가 아니라 신규주택의 매수자로 등장을 하면서 가뜩이나 공급은 제한적인데 새로운 매수자가 또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젊은 20대, 30대 자녀분들하고 또 경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1970년대 만들어졌던 즉 모든 기대나 편익들은 모든 정보에 반영된다는 합리적 기대 가설 혹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는 그런 이론들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테크와 지금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럼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은 어떻게 바뀐다고 예상하시나요? 우리 자산 시장은 다 마찬가지, 실물도 마찬가지인데 뭐니 해도 수요 공급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수요 공급을 이제 통제하는 게 사실 이제 정책이나 혹은 유동성이나 혹은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 심한 심리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개입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구라는 것은 수요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랬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즉 토목 건축이 굉장히 커왔던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인구가 이런 삼각형의 진분수의 인구 피라미드를 가져왔고 특히나 베이비 부모를 가져왔던 우리 역사상 맥락을 놓고 본다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다 집을 분화하면서 가족을 분화하면서 집도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쏠리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우리는 사실상 17개 광역 중에서 서울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을 향해서 다 올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도 선진국과 달리 보통 선진국들은 도시 안에서 압축 고밀도의 개발을 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주변부의 교외부의 이 저층형의 분산형 어떤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한국은 워낙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압축 고밀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만큼 사실은 수요가 많았다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의 부동산 값이 뛴 거는 거의 뭐
7, 8할 이상은 인구죠. 어마무시한 출생에 근거하는 인구의 공급들이었던 네. 거고요. 이제 줄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줄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문제는 그 측면도 이제 그걸 또 분화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늘거나 개별적인 수요는 줄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아파트가 다 설계가 됐다면 요즘은 가족 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다 따로따로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4인이 한 집을 살았다면 좀 극단적인 비유라면 최근에는 4인이 4개의 집을 가져야 되는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하나에서 4개로 늘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앞으로 뛸까 떨어질까 이 맥락은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수요 측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공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한국은 공급 체계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또 막 실체적이고 실효적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시는데 한국은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공급과 관련돼 있는 통제를 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사실은 주택이 중요한 요소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잘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늘 엇박자를 내니까 지금까지 실패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해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은 하나 더 붙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공간 이슈입니다. 양극화 이슈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 가격이 뛰겠죠. 몰릴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느낌이죠. 아마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측면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봐야 물론 그렇게 본다고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야 사실은 조금 더 좀 자신이라고 할까요? 추정할 수 있는 확신체가 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지방 소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일까요? 이런 얘기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방은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229개 기초지자체,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일부 대도시권에 있는 지역을 빼고는요, 독자적인 어떤 존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있는 건 유령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상 지방 지역은 뭐 이미 많이 늦었다. 그리고 어쩌면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한 인구 10만 정도 되는 도시의 원도시만 가봐라. 한국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순환 경제가 막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으로 노후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까요. 이 전략은 앞으로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뭐 포트폴리오가 바뀌긴 할 텐데요. 네. 당분간은 굉장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DNA라든가 신화라는 것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지진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 선배 세대, 특히나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역 기간에 느꼈던 경험을 했던 이 경험치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부동산 사면 오른다. 결국. 그렇죠. 불패 신화. 불패 신화.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수정이 되려면 좀 시간들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비정상과 불균형한 상태라면 그것들을 돌릴 수 있는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리거들이 있거든요. 이 촉발제를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정책의 그 묘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만약에 잘 한다면이 아니라 잘 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토지 부문에 많은 그 실물 안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파트에 소위 가계 자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생각보다 좀 적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고정이 되거나 앞으로 만약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에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대치 바로 잠재 성장률이 이미 2%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데 올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2%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와중에 특히나 한국을 먹여 살렸던 우리 동북아 국가, 한중일,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먹였던 국제 밸류체인 바로 자유무역의 분업의 수혜가 이제 트럼프 주의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환경이 바뀌고 나면 각 국가들이 예전처럼 자유무역의 수혜가 한국에 돌아가도록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모로 봤을 때 밖에서 치고요. 안에서는 성장의 동력이 없는 상황.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사회는 더 먼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드는 영원 불면의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진 거예요. 사면 초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대표적인 방식이 약점의 강점화. 이거 아니고서는 어려울 거예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시장의 약점이죠. 우리 부동산 일극화, 실물 자산 일극화. 특히나 이것 때문에 덩치도 크고 유동화도 잘 안 되고 말이죠. 후속 세대가 있어야 사실은 늘어나는 방식인데 누군가는 그걸 계속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방식. 즉 손바뀜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회 전체의 뭐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요. 사회 비용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사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그대로 가면 이게 다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뭐 우리가 그냥 뭐 자유주의적 논점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가진 자의 책임이지 뭐. 그러길래 미리미리 좀 시장 읽고 내놓고 팔고 줄이고 해서 공급을 시켜버리면 다시 균형점 찾아갈 거야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0-40년 이상 계속해서 인플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이 신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려면 그만한 뭐 인센티브와 페널티와 각종의 어떤 미세 조정 장치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점이 굉장히 부재하죠. 혹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몰림과 소위 이제 부족함이죠. 이 과소와 소위 집중의 이슈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이게 이제 아까 인구로 얘기하면 1700만 우리 요즘 어린이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런 식의 완화 장치로서의 소위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사이의 연결 지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 즉 R형으로 친다면 한국은 이쪽 끝에 R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낮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운동을 잘해왔거든요. 이제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 지점을 잘 활용한다면 사실은 어쩜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것들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가구수 말씀해 주셔서 1인 가구 늘어나지만 그중에서 또 1인 고령 가구도 엄청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주거 형태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형태가 좀 가장 현실적인 미래의 방향일까요? 이런 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 한국에서 집 하면 우리 로제가 불렀던 아파트죠.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거 공간 패턴 중에서 아파트가 단시간에 한국의 표준 주거 라이프로 이미 그쵸. 등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주택이 훨씬 많았죠.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주택수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집하면 아파트라는 맥락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가 늘어나는 인구 폭증과 이 인플레 시대, 구매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새로운 현대화와 관련돼 있는 우리 자녀 세대의 인식들 혹은 환경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설계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곧 생활이 된 거. 이 생활이 막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동시에 굉장히 큰 또 우리 자산의 또 축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은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굉장히 다층적인 사회학적 의미와 함께 우리 그 금융학적, 우리 재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지금까지 만든 조건들이 바뀌었거든요. 인구가 폭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은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막 퍼질 때가 성장률 막 10% 갈 때거든요. 2%가 안 되고 있어요. 또 특히나 젊은 후속 가족들,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할 정도로까지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진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품어냈던 아파트 혹은 아파트의 설계 구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판단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맡깁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들을 최전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현재 1인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들이에요.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우리 가구 패턴 중에서 한 42%,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8%까지 갑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정도가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뭐냐면 단신 싱글의 인생 모델이 별로 낯설지도 않고 큰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X세대가 이제 50대 중반에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노년 단계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혼자 살아야 돼요. 결국 마지막은 혼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준 가족, 즉 4인 가족을 전제로 해서 만든 공간에 긴 시간 동안 한 20-30년, 짧게는 뭐 몇 년 동안 그 공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30년 전에 우리가 아파트에 다들 살지 않았듯이 많은 조건들이 바뀐 30년 후에 여전히 아파트에 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주거 패턴들이 공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 신호들이 최근에 선진국에서 좀 보이고 있죠.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조금 빨랐던 국가들, 우리 유럽이라든가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보이는 바로 어쨌든 늙고 힘들면 도보나 교통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의 새로운 그 설계가 반영된 주거 스타일. 아마 컴팩트 시티 이런 것도 연결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미래의 주거 스타일을 좀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요즘 어른이 55년에서 74년생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 어른이 상징한 대표 그룹은 70년대생 X세대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일단 제가 그 세대입니다. 정확히 몇 년생이신 거죠? 72년생인데요. 72년생. 우리가 출생아 수로 놓고 보면 70년과 71년 우리 개와 돼지띠 네. 이 두 개년도가 100만 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특정한 인구 코호트 집단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현재 50세 중반을 가는 사람들입니다만 진짜 베이비 붐으로 봐도 숫자가 많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바로 X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각각의 세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끔 또 변용하면서 많은 역할도 하고 또 기능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50년, 60년, 70년대의 우리 선배 부모들의 산업화 시대, 우리 386 선배 세대들의 80년대의 이 민주화의 사회 의제. 근데 90년대가 접어들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슈가 일정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뭔가 다양화의 느낌으로 넘어가요. 이 다양화를 온몸으로 사실은 경험을 하고 또 리드를 한 집단이 바로 70년 100만 세대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70년대생들은요. 뭐 아까 저한테 나이를 물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물어도 돼요.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뭘까요? 몇 학번이세요? 얘기는 뭐냐면 학번, 즉 고학력화,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요. 특정 사회의 트렌드라든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어쨌든 고학력은 사고 체계가 조금 좀 복잡해졌고 또 사고 체계를 위한 투입 요소들을 또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한국은요. 극단적인 예로 보면 90년대생의 경험들이 그러니까 70년대생이자 90년대 학번들의 그 10년의 경험이 굉장히 크게 기능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70년 개띠들이 앞으로 열어나갈 방식들은 잘 만들면 선배 세대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후배 세대가 사회를 연결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효한 어떤 그 바톤 터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잘못하면 아마 분절된 방식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난 게 90학번들의 그 대학 진학률 차이거든요. 실제 이런 걸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통계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90학번은 대학 진학률이 30% 초반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386 세대하고 비슷해요. 결국 뭐냐면 386들도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선배 세대들의 그 노동 집약형의 인적 자원 성장 모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너가 우수 자원을 증명받아야 되니까 대학 최대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 초반까지 간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근데 99학번은요 60 한 5, 6%까지 나와요.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학 진학률이 2배가 됐을까요? 라는 거죠. 아마 이런 사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2배가 되려면요, 뭐 100년, 200년 이상 걸리는 작업들인데 한국 사회는 10년 동안 그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인구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인구가 왜 늘어났냐 핵심이 뭐냐면 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적으로 우리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딸, 아들. 이 맥락 때문에 딸이 나오면 아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돼요. 남성 전업형의 유교 모델들이 있으면서 어차피 제사밥, 뭐 전통을 모셔야 되니까 조상을 모셔야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딸은 사실은 크게 이제 기능성이 없는 거고요.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구 폭증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하제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딸, 아들이 아니라 딸에서 스톱을 시켜야 돼요. 딸에서 스톱 시키려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맥락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나은 맥락이에요. 우리 그 검증을 해주려면 가장 좋은 거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우수 인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90년대에 남녀 간의 즉 고용기회균등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대학과 관련돼서 그전에는 금여지대였죠. 우리 3, 4관학교 마찬가지 경찰대 뭐 이런 거에 드디어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여성들이에요. 자, 정리하면 90년대생의 절반이 고학력화의 여성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45세부터 55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45세, 55세 구간이 뭐죠? 바로 자녀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는 연령대예요. 뭐냐면 최근에 대학 진학률이 다소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80, 한 4, 5%까지 갔다가 지금 70, 한 4, 5%를 줄었거든요. 10%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처럼 우수 인재가 이제 교육 잘 받고 좋은 기업 쪽은 좋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갈 거야라는 인식이 있는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 쏜다면 그 대학 가야 되거든요. 전부 다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실제로 뭐 전교 꼴찌도 12시 돼야 학원에서 집에 가잖아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것도 인재이면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허들을 밟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그럼 100%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84, 5% 정점 찍고 지금 10년 사이에 74%가 됐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을까?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물론 그건 사실 설명이 부족하죠. 한국 사회처럼 달러빚 내서라도 자녀 교육은 시키는 나라에서 돈이 성장이 안 된다고 대학을 안 보낸다 이건 아닐 거예요. 대학을 가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것도 클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바로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와 토론을 해본 결과 그 전에 선배 세대였다면 어쨌든 대학부터 가. 그 다음에 고민해. 근데 우리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의 엄빠들은 본인들이 대학을 나와갔거든요. 그리고 성장의 구조, 환경들을 비교적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어마무시한 갈등들을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 대비 편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만 원하지도 않는데 막 찔러 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꽤 괜찮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달라진 부모 인식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마도 자녀 세대와의 많은 토론 끝에 대학이라는 카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선진국처럼 한국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소위 그 행복 모델 열어젖힐 수가 있을 거야라는 확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한테 응원을 해주면서 아마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아마 이 가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책의 또 뒤에 표지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BTS는 임영웅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책에 적으신 멘트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뭐 글로벌로는 당연히 아닐 테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적으셨겠죠. 사실관계 확인은 저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요거는 출판사가 많은 결정을 했고요. 물론 이 누구 책이죠? 물론 안에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일단 뭐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살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수용입니다. 내수용 코멘트고요. 예, 당연히 전체 부가가치 생각하면 BTS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우리 K 컨텐츠의 핵심이고요. 사실 뭐 어마무시한 실물의 우리 반도체 자동차 판 거보다 이분들의 이 컨텐츠의 소비 구매력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건 뭐 100분, 10분, 1000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싸움을 걸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이게 내수용으로 한정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BTS를 선호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총량을 다 합쳐봐도 숫자가 적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 경제활동도 하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경제활동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용돈이나 이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대, 20대가 많을 그렇죠. 테니까. 숫자도 작은데 뭐 그러다 구매력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도 작은데 구매력이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곱하기가 만들어내는 총량과 비교 잣대에 있는 우리 임영웅 우리 가수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중년을 포함한 위에 있는 노년 세대까지 잠재적인 아군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숫자가 일단 어마무시해요. 우리 지금 뭐 50세부터 70세 구간에 있는 이 1700만 봐도 그런데 실제 이분들 팬클럽 막 이렇게 공연하는 거 가보면 그 이상도 많거든요. 효도, 우리 최고의 효도 상품이 이런 데 티켓 끊어주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온라인상에서는 그 웃돈 얹어주고 파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구매자와 활용자, 사용자가 다른 방식의 시장까지 만들어지면서 일단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곱하기 구매력이 뒤를 받지 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근로소득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 인플레이의 자산소득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구매력은 뭐 내수용만 놓고 본다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실제 많은 통계, 우리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음원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텐데요. 이미 뭐 BTS보다 내수용으로 그 임영웅 가수의 그 부가가치의 총합이 더 크다라는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숫자도 많고 소비 여력도 왕성, 요즘 어른 중심으로 시장 재편될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에서 시니어 마켓은 실패로 좀 판명되지 않았나요? 뭐 명확하게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소한 성공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이제 시점 차이가 일단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이 20%를 넘겼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 초고령화라고 하죠. 초고령 사회 이제 그 20%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게 예상보다 빨리 해서 이제 2024년 12월 불과 한 5개월 전에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이 20%에 달한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초고령 사회죠. 그러니까 65세까지 치면 3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65세 들어갈 때부터 55세 즉 10년, 20년 전부터 이 시니어 마켓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당연히 시장은 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1990년대 이른바 장기 복합 불황이 들어가는 시점에 그 타겟의 키워드, 수단으로 초고령화라는 단어를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합니다. 당연히 숫자도 많았죠. 우리 일본의 이제 이 베이비 부모는 단가의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47년부터 49년에 있는 3년 구간입니다. 연간 250만이 태어났어요. 3년 구간만 치더라도 사실은 뭐 거의 800만에 달하죠. 이 사람들이 65세가 진입됐다. 드디어 근로소득은 단절되지만 연금소득을 받는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빨랐기 때문에 대개 뭐 소와 33년
95년치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58년부터 장기 그 고속 성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가의 세대들은 사실은 사회 진입할 때부터 우리 사회보장의 핵심이죠. 우리 국민연금, 걔네는 이제 후생연금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국민연금을 다 가입한 사람들이고 만액 조건들 두루 갖췄다고 보는 거죠. 물론 뒤집어 보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만 이론상 놓고 봤을 때 일단 숫자 많았고요. 구매력도 있다고. 근데 이제 시장은 뭔가 좀 불황의 조짐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나 아마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말 많은 투자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90대 후반 2000년대 초에는요. 상장사의 그 초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와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TF팀이 가동되지 않은 상장사가 거의 없을 정도였었어요. 마치 막 유행하는 것처럼 막 인기를 끌었죠. 그게 맞물려서 이제 제도도 많이 바뀌면서 그 시장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형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시장이 많이 커지고 굉장히 좋아져야 될 텐데 뭐 줄어든 건 아닙니다만 기대보다는 훨씬 못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숫자가 많았다. 이거는 뭐 부지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매력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구매력이 적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에 와서도 같이 얘기가 됩니다. 한국도 최근에 50대부터 70대, 우리 세대죠. 이게 베이비 부모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이 저축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래 불안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가의 세대란 어마무시한 숫자가 덩치로는 코호트 집단으로는 완전 무결한 조건들을 갖췄는데 실제 까보니까 이 우리 후생연금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만액 조건 20년인데 그걸 못 채우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연금자, 무연금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숫자도 있고 돈이 있어도 쓰려면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일본이 가장 앞에 있는 이 인구학적 현상이다 보니까 어디서 벤치마킹 할 대상도 없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것들의 제품이나 내용들이 혁신적으로 뭔가 다가가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닫을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요거 반드시 써야지 라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엉성거려지는 방식으로 축소 경제, 수축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쪽 저쪽 다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시장에 한국으로 치면 아마 반면교사가 됐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쳤을 때 한국의 실버 세대의 소비력은 미래 경제를 좀 이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반반입니다. 반반. 왜냐하면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네. 위기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숫자는 많아요. 근데 구매력으로 많이 과연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시대를 살았던 사람답게 우리 세대 아까 얘기한 요즘 어른만 하더라도 어쨌든 축적 자산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아직까지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비용을 썼던 것들을 본인의 노후와 관련돼 있는 어떤 투자 혹은 비용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개념들도 많이 커졌거든요. 결국 뭐냐면 자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꽤 고무적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의 상당수는 만액 조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도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부부 합산 500만 원이 최초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연금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위에 선배 세대들도 많이 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부부끼기도 하지만 만액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만액 조건을 갖추신 분이 없으면 우리 2000 몇 년도죠? 6년 7년도인가요?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워낙 노후 불안이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받더니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거죠. 내라 그러니까 막 안 내고 막 최소한 버텼던 분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빈곤 세력으로 떨어지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얘긴즉슨 지금까지 받아가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아가실 분도 사실은 만액 조건을 그다지 많이 채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1,700만 원 다릅니다. 90년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사실은 경기가 이제 우리 외환위기까지 친다면 그렇습니다만 선배 세대만큼 확연한 인플레는 아닙니다만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그 만액 조건을 두루 갖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득 비례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갈수록 연금도 많이 내는 구조죠. 근데 90년대생 상당수는 또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배 세대들이 가져갔던 연금의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더 드라마틱한 거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바로 시장의 조성과 관련돼 있는 즉 1,700만의 눈높이에 맞는 즉 안 쓰려고 해도 쓰도록 소구하거나 설득하는 새로운 시장과 관련돼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조금 상황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IT와 이런 우리 디지털화라고 표현하죠. 우리 AI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즉 디지털 현상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을 외우고 있죠.
한 번씩 심심하면 이렇게 페북에 올려요. X에 올립니다. 한국의 출산율 0.7 와우. 안 망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그게 또 한국의 뉴스에는 그 때때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모스크가 세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뭐가 한가하다고 한국의 출산율을 외우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출산 감소는 이제 대세입니다.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또 그 속에서 영구 불면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빼어난 체인지 메이커십, 이른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해서 볼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진국인데 말도 안 되는 0.7의 출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또 역성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회 도대체 뭐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0.7의 초저출산인데도 유지가 되는 방식. 그 이면은 이제 바로 초고령 현상이에요. 초저출산이라는 얘기는 초저출산분의 초고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게 확 떨어지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결국 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2021년인가요? 20년인가요? 우리 ESG,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ESG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이 기업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얘기는 ESG다.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작년부터 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면서 그걸 대체한 게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커졌죠. 특히나 이제 세스 같은 데 가보면 한국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데요. 왜? 이미 이제 기술력은 우리도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죠. 않습니까? 뭐 AI가 살짝 좀 뒤지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컨텐츠를 좋게 가져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의 핵심 기제가 뭐냐면 인구 현상이 일단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근데 인구 현상 두 가지라 그랬죠. 초저출생 0.7 아니면 초고령화입니다. 0.7은 어쨌든 뭐 당장은 이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파트니까. 근데 초고령은 이건 바로 즉각적인 구매력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초고령을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 점핑대가 뭘까? 이게 바이오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올해 2025년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 세스의 핵심 기제가 바이오라면 바이오 밑에는 바로 초고령화라는 현상들이 들어가 있고 이 바이오와 초고령화의 테스트베드가 바로 한국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출산율을 투영시키면서 한국에서의 많은 실험과 내용들이 곧 미국이 혹은 테슬라가 가야 될 미래 비즈니스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아마 0.7의 그 의미를 테슬라가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챙기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일본하고 확연한 차이죠. 일본은 기술 혁신이 없는 혹은 부족한 90년대부터의 인구학적 현상의 본격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장기 복합 불황에 접어들면서 인구학적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장기 복합 불황이 들어갔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뭐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징조 속에서 어쨌든 인구학적 현상이 가장 나빠졌는데 한쪽을 둘러보니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라고 표현되는 초지능, 초격차, 초융합의 우리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신현상, 신기술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의 공간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고령화의 위기는 AI의 기회로 바통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장 조성에 나설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제한된 구매력 혹은 탄탄한 구매력이 그쪽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는 거고요. 그 시장을 결국 일론 머스크도 관심 갖게 져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포함해서 그 외에도 고령 친화 산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분야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한참 전에 만들어진 맥락이라 산업이라고 패턴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니까 초고령 당사자들이 원하는 수요는 전부 다 고령 친화 산업이죠. 근데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별로 그 안에 이미 편협한 얘기가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대전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들고 아플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현역 세대와 구분되는 방식으로서의 시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분지어서 좋은 게 있습니다만 구분지어서 나쁜 게 있거든요. 특히나 연령은 구분했을 때보다 구분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더 커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대 중반입니다만 저한테 아저씨 이거 사세요 하는 것보다 설마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뭐 뒷모습이라도 총각 이거 좀 사실래요? 뭐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연령과 관련돼 있는 이 차별적인 접근들은 옛날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령 친화 산업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미래 지향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더 맞을 것 같고요. 현역의 장기화죠. 그다음에 이 소위 전체 산업의 초고령 현상들을 반영하는 방법들. 반영을 했더니 초고령 사람들도 좋고 뭐 현역 인구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범용성과 관련된 이슈를 따진다면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굳이 옛날에 나눴던 이 범주나 개념들은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넓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고령 친화 산업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산업의 규정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은 시대 변화를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시차가 좀 늦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실제 BGS 시니어 쪽에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도 사례 같은 거에. 일단 뭐 한국에서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판이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은데 아마 대표적인 거는 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는 뭐 워낙 하이리스크 합니다만 리턴도 굉장히 하이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시니어 주택들이에요. 아직까지 사실 시니어 주택은 그렇게 본격화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30년 전에 아파트에 우리가 살지 않았듯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아파트에 살 것이냐라는 건데 아마 새로운 패턴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가 30년 전에는 내 주위에 가족이 있었습니다만 30년 후에도 우리가 가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맥락이거든요. 가족은 사실상 본인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거나 보완해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의 존재가 희박해지거나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주변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새로운 불편, 불안, 불만 지점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게 주거공간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 4인 가족의 이런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니어 주택들이 좀 유효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시니어 주택, 즉 늙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최적화된 공간들이라고 물론 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뭐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밥 3끼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이엔드의 기준이라면서요. 그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고급형의 시니어 주택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 회사 거, 우리 건대 앞에 있는 모 회사,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에 뭐 보증금 내고 월 한 4, 500 이상 돈 주면 한 3끼 주는 방식들. 왜냐하면 힘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밥 해 먹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밥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 아파트에서 밥을 제공해 준다? 30년 전에 생각도 못 한 거였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등장하고 이분들이 구매력이 생기면서 근데 안에서 밥을 해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서 속편하게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봤더니 이미 선진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현역 세대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근데 그 현역 세대 상당수가 뭐냐면 가족이 있건 가족이 없건 혼자 살건 간에 밥 3끼 먹는 거가 귀찮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방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뭐 높은 관심을 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령 친화 주택을 위해서 만든 개념이 일반화되는 방식까지 확장이 된 거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시니어 주택의 다양화가 어쩌면 고령 친화 산업 혹은 미래의 우리 요즘 어른들이 구매력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시니어 주택에서 뭔가 많은 느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금융권, 보험사를 필두로 그다음 제약회사들, 그다음에 병원들, 그다음에 인구가 늘었을 때 굉장히 짭짤한 비즈니스를 가져왔던 토목건축의 우리가 건설사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니어 주택의 도전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냐면 돈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혹시 시장이 좋죠. 근데 똑같이 이런 수요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주택 상당수 이쪽 파트에 있습니다. 바로 요양은 요양병원 시장이에요. 요거는 B2G 시장이죠. 기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아프세요? 그러면 정부가 재원을 투하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소위 주거 공간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의 방치와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90% 이상 분들이 늙고 병들고 아프시면 등급을 받고 이 등급 하에서 정부 복지의 수혜를 받으면서 어쨌든 뭐 보호받으면서 돌아가시는데 과연 그 삶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연명치료 거부한다는 얘기도 우리 교황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700만의 요즘 어른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뭐 AIP라고 표현합니다만 Age in Place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사는 집에서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막 병원 가서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싫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건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전체 시장 얼마 안 되는 굉장히 하이엔드한 새끼 주고 예, 아프면 간호사 와서 좀 봐주고 뭐 전혀 문제 안 되는. 가도 괜찮은데. 예. 근데 이 구매력이 문제죠. 이게 요 시장은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여기 또 이제 요 중간에 껴 있는 게 1,700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1,700만은 사실상 건강한 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지불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과 관련돼 있는 기호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과거의 아파트처럼 가장 최적화된 소위 시니어 거주자들의 공간 설계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규제 때문에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그게 한 20년 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이 커지고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장이 이 시니어 주택에 다 뛰어들었어요. 심지어 뭐 학원 회사
우리 가쿠켄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뭐 종로 학원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 지금은 그 학원 사업보다 이 요양 사업이 더 커요. 이 시니어 관련돼 있는 시니어 주택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완전히 넘어가죠. 시니어 주택의 지금 현재의 흐름만 좀 잘 그 체크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구성되는 각종 시장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몸과 관련돼 있는 의료와 간병 이슈, 의학 이슈까지 연결한다면 사실은 이건 뭐 지금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상상력의 부재일 정도인 만큼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요즘 어른으로서의 피벗 전환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근데? 피벗 투 시니어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네. 고령화 시프트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네. 어차피 비즈니스는 새로운 고객들이 생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은 특정한 로열티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그게 소득의 증가에 맞물려 가지고 지속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크게 유효를 했죠. 근데 그게 대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도 얘기했습니다만 고객이 늘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고객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시장에서는 구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명분이나 로열티를 주는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숫자도 줄고요. 구매력은 아마 더 상황이 쉽지 않아질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그렇게 될 텐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뭘까? 아마 많은 기업들의 고민 현의 어떤 결국의 원점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결국 고객에 대한 새로운 재구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고객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거냐? 양적으로 어차피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드는 시장인데 이것을 질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맥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걸 때 타깃 고객에서 선정합니다. 타깃 고객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는 사실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타깃 고객은 없습니다. 타깃 고객은요 전체 인구가 다 타깃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려면 범용화가 돼야 됩니다. 결국 한국은 뭐냐면 이거는 요러니까 20대 30대 요건 요러니까 50대 60대 그러니까 구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 상품과 서비스는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고요. 요 세대가 썼을 때 요런 게 좋아요 라는 방식으로 소위 특수화의 범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 이게 사실은 피벗 기준점을 사실은 인구가 많은 1700만에 두면서도 전체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가능성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 얘기하면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그죠? 억세스블 프리라든 뭐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전제로 돼 가지고 턱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럼 싫어하냐?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일본 경제가 망한 그러니까 실패한 혹은 그 침체한 가장 중요한 게 갈라파고스가 그러잖아요.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하이엔드가 돼 있으니까 쓸 일이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쓰는 기능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를 다 올려 넣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을 쓰는 것보다는 기본만 넣어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 세팅을 시키는 방식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런 맥락 적어도 고객은 제품은 그게 아닐지언정 적어도 고객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늘어나는 1700만이 소위 피부양 인구로의 그 절대 빈곤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줄 때 상품과 서비스의 소위 꿰뚫는 방식으로서의 확장성은 좋아진다라고 보죠. 자, 그럼 교육 사업은요? 어떻게 좀 변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국형 경제성장 모형 가장 중요한 게 베이비 붐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삼각형의 절대 인구가 공급되는 방식의 얘기들이죠. 노동 집약형의 우수 인재 모델 는 확실하게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노동 집약을 할 만한 재원이 없어요. 지금 노동이 없습니다. 이제 집약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양적 이슈가 아니라 질적 이슈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 과정 안에서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령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더 이상 맛이 없을 거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견 동의하고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줄어도 인구가 줄어도 세대가 늘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 인구가 고객이 줄어도 이 단위 고객에서 수요가 세분화되거나 좀 특화돼서 나타나면 오히려 지불 능력은 더 크지, 구매력은 더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양적 한계는 질적 어떤 기회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 한 20년 동안 일본이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특히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소위 학령 인구, 특히나 젊은 유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산업들은 굉장히 큰 구조조정의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사라진 회사도 많아요. 근데 상당수는 또 굉장히 덩치가 커집니다. 이 줄어든 인구 안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이 부분들을 가만히 두더라도 이 모델을 그대로 다른 인구, 즉 고령화 파트에 연결시키는 산업들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전자만 하더라도 사실 얘기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소위 학령 인구가 줄어도 인당 고급 특화 전략으로 부가가치를 더 끄집어내는 방식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냐라는 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우리 고학력과 관련돼 있는 서열 문화가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어쨌든 대학이라는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위 그것도 이제 줄석이죠. 줄석에서 상단에 있는 일부는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하단과 관련돼 있는 아마 대학의 선택은 대학 진학률이 하락해서 확인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학도 똑같이 구조화가 바뀌겠죠. 이 대학도 소위 대학 20대에 4년을 벌어서 평생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 평생 교육이라도 표현합니다만 그런 식의 패턴 변화도 나올 거고요. 결국 정리하면 교육 산업이 당장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가장 크게 그 세파에 혹한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실제 선진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돌파 능력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위기감이 높진 않다. 위기도 얼마든지 기회로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걸 놓고 보면 어쩌면 혁신이 없어서 사양화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고객의 절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또 시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맛이 없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은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후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금만으로 노후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늦은 5060 세대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후 소득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있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 이전, 바로 연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힘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사적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용돈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거죠. 근로소득이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축적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게 있어요. 자, 문제는 이 5가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적 이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이었어요. 사업소득이 뭐냐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창업하는 치킨집. 예, 치킨집 창업 이런 것.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가계금융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에 늘어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공적연금입니다. 바로 공적 이전, 우리 연금소득이 늘기 시작했어요. 1700만 선배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수급기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분들은 만액조건을 그래도 그전 세대보다는 좀 많이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이전이 소위 국민연금의 그 기여도가 그 이전 선배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근로소득이 늘었어요. 우리가 60세에 은퇴하고 그만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만두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멕시코 다음으로 고령근로가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이죠. 이제 내용은 굉장히 슬퍼요. 아직까지 슬픈데 어쨌든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72세가 돼야 근로 현장에서 이제 완전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72세 정도가 되면 75세가 보통 우리 유병 연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벌 수준까지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 근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열등하죠.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근로소득이 좀 늘어난 방식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하고 국민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2가지 특징인데 이게 비교적 장기 안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적 이전만 하더라도 자녀한테 받는 거니까 지금처럼 스태그라든가 디플레라든가 본인 자녀들의 본인 노후도 사실 생활도 어려운 판에 용돈까지 줘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은 더 어렵죠. 사실은 이 2가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늘어나면서 장기 안정적인 방식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자, 문제는 우리 1700만의 요즘 어른들입니다. 자, 지금 50세부터 70세 구간 딱 그 새에 끄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소위 늘어났던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불확실성,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연령이 한국은 50세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학 졸업하고 혹은 졸업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첫 번째 직장, 가장 오래 다니는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대, 우리 이런 조사도 합니다. 한국은 49세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만 하더라도 거의 그만뒀다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49세부터 72세 정도까지가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지금 껴있는 5060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 딱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거나 할 겁니다. 그런 식의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정책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장년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것들, 즉 요즘 어른들이 부모 경제학의 구매력으로 사실 돌아가려면 끊임없는 소득들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72년생이니까 지금 54살. 예, 신세십니다. 주변 지인들은 친구 나이 때 지인들은 다 이제 공직 이런 교수님 같은 직종에 안 계신 분들은 다 그만뒀나요? 처음 사회에 진입할 때 직업의 패턴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기 사업이라면 계속 가는 거고요. 예. 직장실, 일반적인 샐러리맨 공무원도 네. 아니고 이렇다면 사실 그만둔 친구도 꽤 많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냐? 명확합니다. 이 5가지 포트폴리오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마인드가 X세대니까 마인드가 선배 세대와 달리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같다라는 동일시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통해서 한 23, 4년 이상 72세에 진짜 나올 때까지의 이 근로소득의 환경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지막 투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활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벌리는 방식, 즉 근로소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가능성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연금과 관련된 이슈 굉장히 좀 다양화해야 될 겁니다. 본인들의 근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근로 능력이 또 단절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연금소득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자산소득이 될 텐데 자산소득도 조금 더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어쨌든 좀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노후 준비에서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관계죠. 관계죠. 인간관계 말씀하신 거겠죠. 특히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복지제도는요, 보완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이런 단어로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지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복지가 뭐냐면 사실은 일자리예요. 돈만 벌면 복지는 필요 없습니다. 상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뭐 복지할 때 앞에 있는 단어만 넣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산을 축적해야 될 이유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 진입할 때 가장 큰 거, 우리 결혼할 때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첫 번째가 주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말 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거복지하고 나서 이제 애기들 기르고 본인 몸값 기르려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가 나오고요. 아파서 병원 가면 제대로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복지가 나와요. 마지막 노후복지가 나오고, 물론 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리스크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 리스크를 정부가 다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돈을 안 모아도 됩니다. 이게 북유럽 국가들이죠. 대신에 이걸 국가가 안 해줄 테니까 니네가 다 알아서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국가가 우리 앵글로색슨형, 바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적게 걷어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적게 거둘 테니까 필요한 건 네가 사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어떠냐? 옛날에는 이걸 다 가족이 대체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복지 이슈, 아까 얘기한 이 네 가지 이슈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빠가 지금 무슨 책임을 진다고 자녀들한테 집을 해줘야 되냐, 전세를 해줘야 되냐, 이게 다 가족 복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서구에서는 20살 되면 독립하는 거죠. 원가족과 1차 가족과 2차 가족의 분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한국은 분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 개인 하나가 있고요. 내 나의 이슈는 일단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복지 이슈. 그리고 안 되면 나 바로 옆에 가족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건 가족이 해줍니다. 여기 가족 복지. 가족이 안 해주면 친족이 해줘요. 친족이 안 해주면 마을이 해줍니다. 마을이 안 해주면 사회가 해주고, 사회가 해주면 해외가 해주고, 이런 식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복지의 이슈를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일단 처리가 안 되면 가족이 도와주는 방식. 이게 너무나 당연시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족이 의탁해가지고 많은 이 복지 이슈를 풀어왔죠. 대표적인 게 자녀의 부양과 노년의 부모님의 봉양을 교환하는 대가족 제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둘 다 따로 맡기면 시장화를 하면 다 돈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은퇴하신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이 이 막 태어난 손자, 손녀들을 자연스럽게 봐주면서 세대 간의 역할 논리를 해준 거거든요. 시장에서 사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교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존재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야 돼요. 우리가 노후 대책 핵심이 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야 되고 가족은 계속해서 줄어들 텐데 2차 가족으로 분화하면 그 친구들도 바쁘게 살 테고 또 우리 원가족인 우리 부부죠. 부부 중에 한 분이 만약 돌아가시면 결국 누군가는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삶은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이 여러 가지 복지 이슈는 늘 발생할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르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시장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족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중년 캥거루족의 귀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죠. 뭐냐면 과거의 전통 대가족으로서의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하는 동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의 기능을 비단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의 기능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족을 대체하는 요소가 있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는 게 약간 예전에는 완전 필수의 영역에서 선택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뭐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애를 낳아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사실 없으면 편하죠. 내가 결혼 안 하고 30, 40대 놀면 편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뭐 돈 소득도 올라가는 40대 애가 없으면 얼마나 좋은 곳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50대, 60대예요. 내가 이제 애를 놓고 싶어요. 아, 이제는 의미를 깨달았어. 이미 사실 그때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이제 가임기 나이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힘든 나이로 가잖아요. 그때는 깨달아도 이제 가족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빠지는데 노후 준비에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 요즘에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결혼은 선택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요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될까요? 자녀는 놓는 게 아니고 낳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도 자녀 이렇게 계셨는데. 자, 정확하게 뭐라고요? 자녀는 낳는 겁니다. 낳는 거. 제가 놓는 게 아닙니다. 표준말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낳는 거. 가족이라 이런 단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입니다. 가족이라는 병. 뭐냐면 가족은요 어마무시한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기성세대이고 뭐 1700만의 요즘 어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당연히 가족을 구성을 했고요. 저만 해도 이제 자녀 둘이 있으니까 표준가족에 이제 해당합니다만 그래요. 온갖 뭐 풍파도 많고요. 또 반면에 또 어마무시한 또 영광 또 행복도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함께 그럼요.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저는 가족을 구성하기 잘한다고 봐요. 물론 시대도 잘 태어나서 뭐 인플레 때 그죠? 뭐 소위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크게 언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가족을 구성하는 거는요. 뭐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DNA 속에 본능 속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후속 세대들도요 가족 구성하고 싶어해요.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연애하고 싶어하고 자녀 낳고 싶어요.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긴즉슨 그런 본능조차 발휘할 수 없도록 또 혹은 고민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성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기쁨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인애들은 해놓고 우리 밑에 후배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의향 조사들을 해봐도요. 20대, 30대 저도 뭐 수업 때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어떻게 결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자녀를 낳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면 뭐 미묘하게 그 저학년일수록, 즉 1, 2학년일수록 그 희망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현실을 더 잘 알고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런 상황 가면 아유 지금 눈앞에 뭐 취업 바빠 죽겠는데 뭐 뭘 그걸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의향, 희망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족이고요. 더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각종의 수혜, 가치, 편익들이 존재하고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이걸 늘 막 투입 대비 산출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확실하게 변한 거는 뭐냐면 똑똑해진 젊은 친구들이 이 경제학적 사고 현상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비용 대비 얻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옆에서 굳건하게 버텨주고 나의 행복이 같이 가는 동반자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가족을 하나 구성했을 때 생애 전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인풋이 얼마인데 아웃풋이 얼마일까라는 느낌들. 물론 그렇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성적인 행복과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이 쪼들리는 삶들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 굉장히 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족 없는 노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기성세대 포함한 우리 후속세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가족을 구성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즉 희망과 현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1700만의 요즘 어른들의 인식 전환 그 속에서의 제도적인 변용을 통해서 후속 세대들이 가족을 결성해도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1700만들의 책임이자 역할이자 기능인 거거든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700만을 주목하자는 이슈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가족 없이 늙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지의 파탄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돈 있는 거와 같이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장점이고요. 어마무시한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감을 주는데요. 이거는 시장에서 구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의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가족을 구성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지는 사회. 그렇다면 출생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건 압니다. 아는데 가족을 결성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껴있는 과정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의제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유사 가족이죠. 핏줄이 섞이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사람들 옆에 두는 방식들. 반드시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 전제되는 방식이 아니고서라도 옆에라도 사실상 그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 부분 버프존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시대의 트렌드다, 새로운 유행이다라고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어떤 그 빈틈이죠. 이 사각지대의 가족의 기능들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절절함을 사실은 선배 세대 정책 단위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사회는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 위의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당장 시급한 게 젊은 친구들이 가족을 결성하는데 리스크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이게 것이다. 개개인 몇 명의 문제면 그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이 굉장히 많다면 사회와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더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120세 세대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100세 시대 살아갈 일하는 노년 세대에게 필요한 거면 준비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하는 조건들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특히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정년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이제 갈등 구조라고 할까요? 딜레마가 꽤 있는데 특정 연령까지 일하고 나서 당신은 정년이 됐으니 이제 은퇴하세요라는 방식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계속 남지 못하고 피부양 인구로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한국이 대표적인 거죠. 65세가 되면 이거는 뭐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빼박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으로 넘어갑니다. 한 2년 전에 586 개띠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우리 국민연금 개혁 이슈, 그다음에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슈.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로 비용을 부담하다가 갑자기 이걸 받는 사대가 1년에 80만씩 늘어나니까 굉장히 큰 구조의 어떤 이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평균 연령이 한 64, 5세가 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것도 또 끊임없이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그 일자리를 바톤 터치해서 줘야 되는 어떤 어떤 효과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정년 제도인데 지금은 밑에가 없어요. 이제 막 예를 들어 70년 100만이 예를 들어 한 10년 후가 되죠. 65세로 진입하면 이때 들어가는 친구들이 20만이 들어가거든요. 100만의 생산 가능 인구로 계속 남아야지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이분들이 그냥 기계적인 이유로 위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연금 주세요. 또 그러고 일 안 하시고 바깥에 안 가면 또 아프거든요.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뭐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사회에 뭐 이렇게 하던 비용도 많이 유발시키고 많이도 아니고 그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는 이런 인구 구조가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바뀌어야 돼요. 받기 힘든 게 이미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걸 빼앗아 가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 그 중간에 1700만 요즘 어린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갈등들이 됩니다. 하지만 요것들을 잘 활용하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평생 근로라는 아이디어가 상식이 돼야 돼요. 뭐 이런 표현이죠.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돌아가시는 모델. 이게 사실은 특수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병들고 아프니까 병원에서 어느 순간 돈, 이게 아니고요. 오늘까지 열심히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월급도 받고 하다가 한 며칠 이렇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모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표준적인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희박해요. 지금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이거밖에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중년에 껴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는 나빠지거든요. 특히나 저성장까지 들어오면서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지면서 이분들이 숫자도 많은 데다가 사실은 고임금 구조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제가 이제 평생 고용이라고 표현하니까 왜 정년 연장이라고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고용과 정년 연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년 연장은 일부의 개념에 불과하고요. 평생 고용은 정년 연장이 그냥 계속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들이 고임금 구조니까 뭐야 그러면 뭐 1700만 자기가 1700만이니까 뭐 1700만 더 오래 일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전제 조건 하나 붙어야 돼요. 이 구조 때 만들어진 고용 구조가 바로 정년 제도인데 이 정년 제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임금 제도거든요. 어떤 제도? 바로 연공 서열형 임금 제도예요. 즉 나이가 들수록 암묵지라고 표현하죠. 이 숙련과 관련돼 있는 값어치를 플러스 알파로 계속 얹어줬거든요. 그건 옛날에는 기업이 돈을 벌고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나 능력이 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용도 이제 비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임금을 주는 연공형 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혹은 평생 근로의 대전제는 뭐냐면 연령 차별적인 임금 제도로의 개편 이후에 이 작업이 시작돼야 돼요. 결국 연령이 많다고 임금을 더 주고 연령이 적다고 임금이 낮은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이 방식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 평생 일할 수 있는 맥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일 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생산성이 높을 확률은 높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중대재해자급장 사례처럼 몸이 힘들어지니까 막 이렇게 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중립적으로 보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미난 거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 이게 나이 많은 연공서열에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우리 임금 피크제가 잘 안 통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다만 이유로만 왜 자꾸 임금을 깎아라는 건데 그건 사실 옛날의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고 더구나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해주고 본인들 나가시죠. 72세가 될 때까지 네. 단기 주변부에 굉장히 주변부에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임금이라도 장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익숙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들.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데 기업이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정책 단위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까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생 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까지 하고 있으면 거의 한 25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평생 불러주는 걸로. 예. 그때까지 함께 계시는 걸로 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럼 이제 오늘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 이제 교수님의 신간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도 개편입니다. 네. 제도 개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벙벙한 단어인데요. 간단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제도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선진국 시장의 작동 원리, 질서가 개도국의 질서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편익으로 가고 있어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진분수의 인구 구조가 유지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든 각종의 제도, 대표적인 게 우리 복지제도, 조세제도, 행정제도, 산업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출생하는 분들이 20만이고요. 70년 개띠가 100만이에요. 그 위에는 58년 개띠도 80만입니다. 완벽하게 역전됐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빈틈들이 있습니까? 위는 위대로 불편하고 밑은 밑대로 불편해요. 이것들을 바꿔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도라는 것이 이 시기상 타임 좋게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늘 엇박자는 있죠. 하지만 엇박자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바로 정책의 묘미고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잣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 구조는 한참 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어요. 더 이상 사실은 2%의 잠재 성장률을 만든 이유도 어쩌면 기계적으로 떨어졌다면 여전히 한 4, 5%를 갈 수 있을 텐데 빨리 떨어진 이유도 이 미스매칭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 전환들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우리 대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중임제 한다, 개헌 얘기 나온다. 이게 뭐냐면 정치 체제에 대한 제도 교육인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87년도에 만든 거가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서 왜 밑에 있는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이 동량들이 답답해하는 이슈를 왜 안 바꿔주냐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방향만 정하면요. 굉장히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이해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반발이나 저항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 거 없이 사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 사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애정어린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여기 이제 불려 나온 이유, 또 책과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다 문제는 있죠.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데에서 해법을 가져와서는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결국 원인이 있는 곳에 해법도 묻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현장에 많은 개혁, 혁신의 과제는 있는 것이죠. 자, 인구가 위기랍니다.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인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구 구조의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혁신의 가능성은 감쇄가 되면서 한국의 성장의 동력은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피부양 인구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또 전체 총량이 줄어들면 질적 1인당으로의 생산성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밑에까지 들여다보면 사실은 위기가 셀수록 기회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연령 산업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그래도 편안한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쭉 사업을 해왔다면 그래서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편하게 다가오신다면 오히려 그 불편의 감도와 정도가 사실은 그만큼의 시장의 조성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가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인구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기회의 해법도 결국 인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구 한두 커플만 더 까서 들어가서 보면 분해해서 보면 어쩌면 굉장히 좋은 도전의 기회도 많다라는 거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0.75, 0.72라는 이 어마무시한 출산율,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이 승부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잘 만들면
어쩌면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었듯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당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작동 모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한테 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선제적이고 미세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경제 혹은 능력 있는 강소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출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위기로만 보지 말고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로 보는 신미안을 갖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 작가님이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 보시는 분 대부분은 개인이니까요. 개인 분들에게 뭔가 인구 구조 또 노후 준비 얘기하시니까 진짜 뭔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인구는 위기입니다만 기회입니다. 각종의 방식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개별적으로 미래에 혹은 현재에 닥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기회, 출발, 트리거로서도 인구 구조로부터 그 힌트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잠재적인 가능성과 실체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결코 악재가 아니에요. 즉 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본업에 하나씩 연결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자세한 이야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 이 책 보신다면 교수님의 인생 지금 인구 관련된 연구 몇 년 하셨죠? 20년. 네, 20년 동안 쌓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책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인플레이션 여기도 있긴 했구나. 네. 하지만 이모 선생님 사실 저는 책값은 아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먹는 술 한 잔 그런 거는 사실은 날아가는 거지만 책에서 쌓인 인사이트는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책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전현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